안녕하세요. 오늘 골관절염에 대한 강의 네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골관절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골관절염의 패서피지올로지 그리고 그에 기반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골관절염의 관념은 나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고 많이 쓰거나 또는 충격을 받거나 그래서 연골이 망가지게 되고 계속적으로 주위에 있는 뼈나 또는 활막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질환,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개념은 골관절염은 기본적으로 염증 베이스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환자가 여러 가지 이것을 가중시키는 팩터가 있는 환자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케미칼한 부분에서 이해가 필요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골이 세포의 기질을 만드는데 이것의 합성과 분해에 밸런스를 두고서 해석을 하는, 또 이해를 하는 그런 질환이 골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관절염은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랑 대비가 돼서 non-inflammatory disease라고도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죠.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 골과 관절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관절염은 항상 염증과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골에 굳히는 것이 아니라 시노비움이나 서브콘드롤 본까지 동시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티슈 질환이 아닌 올간 디지즈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골관절염이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이라는 증거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정리해드린 것처럼 골관절염이 있는 환자의 조직을 떼서 보면, 조직학적으로 보면 많은 이뮨셀들, 마크로파지나 마스터셀이나 T셀, B셀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말초 혈액이나 조인트 플루이드에서 인터류킨 1이나 TNF-알파,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의 흔한 그런 이 프로인플라메토리 팩터죠. 이런 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또 관절을 MRI를 보게 되면 관절 그 안에 여러 가지 염증성 반응이 많이 차 있고, 그 다음에 시노바이티스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는 웨어 앤 테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마모가 일어나서 하는 질환이 우선적이 아니고 클리니컬 레벨은 아니지만 저강도의 염증이 있으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 트리거링 팩터에 의해서 아스트라이티스를 만드는 그런 질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서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시스테믹하게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이 관절 안에 여러 가지 팩터들, 그것이 메타볼릭 팩터일 수도 있고 또는 인플라마토리 팩터일 수도 있고 또는 많이 쓰거나 또는 트라우마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생기는 미케니컬 팩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절 내에 시노바이티스를 일으키거나 또는 본메로에 손상을 일으킴으로 해서 이것이 더 나아가서 카틀리지 디그레데이션을 일으키는 이런 그 관절 내의 전체적인 조직이 인볼브가 되는 홀 조인트 디지즈가 바로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생기면 물론 카틀리지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나서 얇아지게 되고 시노비움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나게 되고 또는 이퓨전을 만들게 되고 서브콘드럴 본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든지 포로시티가 증가한다든지 감소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티슈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 이외에 메니스커스라든지 또는 머슬이라든지 또는 캡슐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패솔로지를 같이 동반하는 홀 올간 디지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각각의 조직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카틸리지에서 이제까지 알고 있는 저희가 나이에 의해서 생기는 것과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어떻게 다른가는 이러한 표로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세포 내 기질, 세포 외의 기질의 연골 내 세포의 기질의 변화가 노화에서는 수분량도 감소하게 되고 또 단백질 합성 수분량은 감소하게 되지만 다른 교원질이나 단백당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탄력성은 오히려 유지가 되거나 증가가 되거나 그렇고 세포의 크기도 오히려 증가가 되고 수는 변하지 않지만 골관절염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골관절염이 물론 초기지만 수분량이 증가하든지 단백당의 양이 증가한다든지 그렇지만 세포의 크기는 뭐 변하지 않고 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탄력성을 감소하는 한마디로 이렇게 노화에 의한 변화와 골관절염에 의한 변화는 연골에서조차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 표에서 볼 수가 있어서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아니다 하는 개념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콘드로사이트는 인플라메이션의 면에 대해서 이너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콘드로사이트는 전혀 염증성 이 팩터를 분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많은 에비던스들, 많은 사이토카인이라든지 프로인플라메이터리 팩터들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것들이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시노비움의 변화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노비움이 이렇게 하이퍼트로피가 되고 베슬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형태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내부적으로는 시노비움 안에 있는 마크로파지라든지 림포사이트 또는 파이브로블라스트 또 심지어는 에디포사이트까지 이런 많은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또는 엔티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됩니다. 또한 마크로파지 같은 데에서는 BMP나 TGF 이런 것을 분비하면서 이뮨셀을 많이 자극을 하면서 이런 이뮨 리액션과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들이 카틸리지를 디스트럭션 시킬 뿐만 아니라 본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것이 시노바이티스의 중요한 면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카틸리지와 본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얼리 페이지에서는 오스테오블라스틱 또는 오스테오클라스틱 액티비티가 활발하지만 그 밸런스가 맞지 않아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오스테오 서브콘드로 본 플레이트가 얇아지고 또 포로시티가 증가해지다가 어느 정도 어드밴스가 되면은 이 카틸리지의 타이드 마커가 여러 겹으로 증가하게 하면서 칼시파이드 레이어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카틸리지의 두께가 얇아지게 되고 서브콘드롤 본 플레이트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서브콘드롤 본 매로에 시스틱한 체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진행하면서 생겨나는 본의 변화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 서브콘드롤 본하고 카틸리지 사이의 포가 점점 증가하면서 또 카틸리지 이 서브콘드롤 본에 있는 블러드 베슬이 카틸리지까지 인베이전하는 것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테오블라스나 또는 오스테오클라스나 이런 데서 분비하는 많은 그로스팩터나 사이토카인들이 직접적으로 카틸리지에 영향을 준다는 게 제가 지난번에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 그림 하나로 정리가 잘 돼 있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인 연골입니다. 서브콘드롤 본이고요. 카틸리지, 시노비움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오스테오아스라이틱 체인지가 시작이 되면 뭐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지만 서브콘드롤 본의 오스테오클라스틱 액티비티 또는 오스테오블라스틱 액티비티가 증가함에 따라서 본의 두께가 처음에는 얇아지게 되다가 나중엔 점점 두꺼워지게 되고 이 시노비움에도 마크로파지나 또 이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여러 가지 인플라마토리 팩터를 이렇게 분비해냄으로써 점차적으로 카틸리지는 이렇게 마모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고 이런 본과 시노비움과 카틸리지는 서로의 바이올로지컬하게 또는 미케니컬하게 하나의 유닛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다치면 다른 것도 그 피해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이 바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그리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밑에 가스불에서 가스불 위에 냄비가 올려져 있고 그 안에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는 이 물이 먼저 끓고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시노비움이나 또는 서브콘드럴 본이 더워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이 가스프레이에서 물은 어느 부분이 먼저 끓을까? 위에서 먼저 끓을까? 옆에서 먼저 끓을까? 아래에서 먼저 끓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여기 위에 있는 히스톨로지 그림은 카틸리지와 본의 그림이죠. 이것이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쪽에서 점점 웨어하고 테어가 진행이 되면서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의 카틸리지 성분이 점점 변하면서 점점 이렇게 마모가 진행이 된다 하는 이 그림에 아마 익숙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는 위에 슈퍼피셜 레이어나 인터미디얼 레이어에서는 변함이 없어도 딥 레이어, 칼시파이드 레이어에서 먼저 병변이 생기는 것이고요. 겉은 멀쩡하게 보이더라도 이렇게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체인지가 많이 심한 것을 볼 수 있고 포스트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셀이 먼저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이 내부적으로는 겉으로 보거나 뭐 본을 보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는 이렇게 단순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는 카틸리지의 병변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병리 소견을 보여주는 것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들고 연구를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5년도에 ORG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리서치 소사이티 인터내셔널이라고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의 이 전문화가 되어 있는 그런 국제 학회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는 무버블 조인트에 생깁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셀의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에 의해서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가 디제너레이션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마크로 하든 마이크로 하든 인저리를 받게 되면 늘 관절에는 인저리가 있게끔 마련을 하지만 우리가 늘 피지올로지컬하게 잘 대응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을 넘어서 리페어 리스판스가 멜 어댑테이션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면은 몰리큘러 디제너레이션이 생겨서 결국은 그것이 해부학적으로 또는 생리학적으로 많은 변화를 만들게 된다. 그 변화가 바로 카틸리지의 디제너레이션, 본 리모델링, 서브콘드럴 본 스클레로시스, 오스테오파이트 포메이션, 시노비얼 인플라메이션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조인트의 펑션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이것을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의 디벨롭은 정상적인 카틸리지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 정상적인 스트레스지만은 이 카틸리지가 이것을 제대로 잘 반응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애브노멀 티슈가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컨스티튜셔널 리스크 팩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중에는 조인트의 미케닉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멜 얼라이먼트가 있든지 또는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다든지 논문에 의하면 1cm가 이상 증가하게 되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생길 확률이 2배 이상 증가된다고 합니다. 또 쿼드리셉스 펑션이 떨어진다든지 나이가 가장 중요한 팩터이기는 하죠. 또 여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팩터이기도 하고 전신적으로 본 미네랄 덴스가 오를수록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잘 걸린다고 하고 인저리 받거나 오버웨이트가 있으나 또는 오베스티가 있으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것이 이제까지 여러 논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정상적인 티슈지만은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게 되면 역시 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생기게 되겠죠. 여러 가지 논문에서 그것을 정리해 보면 본메로 리전이 있거나 메니스커스 익스트루전이 있거나 테어가 있거나 카틀리지 데미지가 있거나 또는 많은 그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환자에서 먼저 파텔라 페모랄 조인트가 먼저 생기더라 하는 그런 그 파인딩을 발견하게 됐고요. 이런 파텔라 페모랄 조인트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생긴 사람들이 다른 컴파트먼트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진전이 되는 것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환자들을 대백에 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바르스 체인지가 있고 티비오 페모랄 조인트에 심한 아스라이티스가 같이 동반이 되더라 하는 이런 페이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는 이 레포트에서는 방사선적으로는 아주 정상이었던 그런 그 환자들이 5년 내에 토탈리로 진행하는 확률이 무려 30% 가까이 된다는 그런 그 페이퍼를 내놓고 있습니다. 즉, 이 엑스레이적으로 KL 그레이드 제로나 또는 2까지 정상적인 그 환자들이 헬그랜스 3나 4로 진행을 하는 것이 37%나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환자들한테 보니까 이피전 시노바이티스, 호파 시노바이티스 같은 것이 많이 발전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파텔러 페모랄 조인트에 본메로 레전이 있으면 OA 진행이 많다더라. 또 페인 레벨이 같은 수준의 레디올로직 OA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로 진행을 하더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를 이제까지 밝혀내는 논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시노바이티스는 OA로 발전이 되는 중요한 프리딕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노비움은 아스라이티스가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 이렇게 하이퍼트로피가 되고 베슬이 많이 생겨나서 꼭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생기는 펜누스처럼 이렇게 돼서 카틸리지를 디그레이드 시키고 심하면은 보온까지도 침범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이피전이 생긴다는 것도 중요한 OA로 가는 중요한 프리딕터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피전이 생기면 인트라아티큘라 프레셔가 증가하게 되죠. 이런 높은 프레셔에 의해서 카틸리지나 또는 시노비움이 이스키얼 데미지를 받게 되고, 또 이런 이피전이 생기게 되면 아스로제닉 이 머슬 이니비션을 일으키게 돼서 코드리셉스 아트로피가 일어나게 되고 게이트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바르스 러스트에 대해서 적당히 대응을 못하게 돼서 더 카틸리지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또 이피전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런 비시어스 사이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피전은 중요한 클리니컬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강의에서는 본메로 레전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MRI에서 보이는 이런 레전들, 이런 것들을 히스톨로지로 보게 되면은 타이드 마크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 칼시파이드 레이어가 두꺼워지게 되고 서브콘드럴 보온 플레이트가 두꺼워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런 이 본이 앱노멀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로드의 디스트리뷰션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카틸리지가 상실이 된다든지, 또 역시 로드 디스트리뷰션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또 본에 대해서 더 많은 데미지를 가하게 되고, 그래서 역시 이런 본메로 레전도 이런 비시어스 사이클을 이루어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로 진전을 시키게 만드는 중요한 팩터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컨스티튜셔널 팩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메니스커스의 병변이 있을 수 있고 파텔로 페모랄 조인트 병변, 또 MRI에서 보는 이피전이라든지 또는 호파스, 또 시노비알 시노바이티스라든지, 또는 페인이나 펑셔널 스트레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해서 앱노멀 리스판스, 멜 어댑테이션 하는 리스판스를 보이는 것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고, 그것이 카틸리지의 디그레데이션
또 시노바이티스, 또 서브콘드럴 본메로 리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입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리스크 팩터들과 스트레스에 의한 리스크 팩터들이 다양한 클리니컬 피노타입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각자가 어떤 건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안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이 만드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또 피노타입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저리에 대한 리스판스가 이 리스판스에 의해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생기는 것은 또 다른 모양의 여러 가지 클리니컬 피노타입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의 클리니컬 피노타입은 한마디로 매우 헤테로지니어스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보면은 이런 분들은 다섯 가지의 피노타입이 있다. 조인트의 디지즈가 미니멀한 것들이 있고, 또 머슬이 아주 강한 거, 또 오비스하지는 않지만 머슬이 약해지는 피노타입, 오비스하면서 머슬이 약해지는 피노타입, 디프레시브 피노타입, 이런 다양한 피노타입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에 보일 수 있다 하는 게 이런 페이퍼들이 나온 게 있고, 또 2018년도에 가면은 중요한 아티클이 이렇게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즉 다양한 이티올로지에 의해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생기고, 또 조인트 인볼브먼트도 다양하게 생기고, 어떤 환자는 니에만 인볼브가 되는 분이 있고, 니와 핸드에 인볼브가 되는 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시스테믹하게 또 인볼브가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패턴의 피노타입을 보이면서 그 언더라잉 디지즈가 상당히 다양하게 보여서 다양하게 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를 만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인트 디스트럭션으로 가는 질환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인데, 그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의 서브그룹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미케니즘에 의해서, 그 MOA죠. 모드 오브 액션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서브그룹이 생길 수 있고, 예후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서브그룹이 생길 수 있고, 치료에 대한 리스판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Is osteoarthritis one disease or a collection of many?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는 단순한 싱글 디지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신드롬에 가깝다. 여러분 디지즈와 신드롬에 대해서 차이점은 아시겠죠? 신드롬은 비슷하게 클리니컬 피노타입은 보이지만은 다양한 원인과 패솔로지에 의해서 이 병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다운 신드롬 뭐 이런 것처럼 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는 신드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아니라 오스테오콘드롤 신드롬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엔도타입 또 피노타입을 갖고 있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증상은 시노비움 또는 서브콘드럴 본에서 증상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노비얼 인볼브먼트가 없음에도 이렇게 OA가 많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이렇게 초기임에도 본과 카틸리지가 초기의 변화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시노비움에 많은 인플라마토리 체인지가 있으면 심통은 굉장히 심해집니다. 또 오스테오콘드럴 티슈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디제너레이션에 생기는 것, 또는 본메로 리전에 의해서 생기는 것, 또는 트라우마에 생기는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각각이 다른 심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헤테로지네스한 피노타입을 만드는 이런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를 진단을 하는 데에는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진단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연구자들의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2012년도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앤 카틸리지라는 이 전문 저널에서 이 에디터가 얘기하길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는 무빙 타겟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단을 하는 데는 대부분 경우에 심토마틱, 되게 에피데미올로지 스타디를 하게 되면 RA, 조인트에 페인이 있는데 RA는 아니다 하는 기준으로 갖고 심토마틱 OA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기도 하고, 또 니에서는 많은 부분이 레디올로직 OA를 사용을 해서 KL 그레이드하든지 또는 RBEC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엑스레이를 기준으로 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러한 경우에 생긴 멀쩡하게, 엑스레이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많이 진단이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MRI로 데피니션을 다시 하자, 또는 울트라사운드로 다시 하자, 리스크 팩터로 다시 하자 하는 그런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의 다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어 또는 다이그노스틱 데피니션이 여러 가지가 얘기되고 또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클리니션 입장에서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를 빨리 진단을 내는 것입니다. 얼리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요, 2016년도에 만드리 선생님께서 리제너레이션 포텐셜을 아직 갖고 있는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크라이테리아를 만족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니 조인트 페인이 있어야 되고요. 엑스레이에서 그렇게 어드밴스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KL 그레이드 2 이하로 보여야 됩니다. 또 아스로스코프를 들여다봐서 카틀리지 리전이 있어야 되거나, 혹은 MRI에서 어느 정도 카틀리지 리전이나 메니스커스 디제너레이션이나 서브 컨트롤 본 메로에 어떤 리전이 있어야 돼. 이런 둘 중에 하나는 갖고 위에 있는 두 개를 갖고 이렇게 있으면 얼리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라고 진단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리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의 진단이 중요한 거는, 물론 어드밴스드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로 프로그레스 되는 걸 막아야 되지만, 이러한 페이퍼를 보면 엑스레이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내에 보니까 굉장히 빠른 레디올로지컬하게 엑스레이 볼 때 상당히 빠른 진전을 보이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 보니까 9년 내에 토탈 조인트로 가는 게 무려 25배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의 증상을 보면 이렇게 누웠다 일어나는데 굉장히 힘들고, 무릎을 쭉 뻗치는데 힘들고, 걷는데 페인이 훨씬 더 심하고, 페인도 자주 오고, 니 조인트 스웨일링이 자주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페인이나 스웨일링 때문에 일상생활이 더 많이 제한을 받는 그런 환자들이 있더라 하는 이런 경고를 주고 있는 레포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환자를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60세 된 여자분이신데요. 좀 아프기는 했지만 근 3, 4년 전부터 굉장히 그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저한테 왔습니다. 무릎에는 양쪽에 이피전이 있는 거 말고는 특별한 문제는 무릎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3, 4년 전인데, 점차 심해지나요? 네. 지금까지 치료는 어떻게 했었나요? 지금까지 그냥 약으로 먹다가 먼저 5월달에 주사를 맞고, 현재 얼마나 걸으면 아프세요? 4, 5천 걸으면 괜찮은데 조금 더 걸으면 6천 걸까지 아파요. 일상생활 하는 거 현재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조금 불편해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네. 무릎에 힘을 주니까 아파서 그냥. 사실 이 환자분은 무릎을 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첫 번째 요청하시는 말씀이 수술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이죠. 왼쪽 무릎은 KL 그레이드 1으로 주기도 아까울 정도로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른쪽 무릎은 라테럴 컴파트먼트가 약간 내로잉을 보여서 KL 그레이드 3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MRI를 시행을 했고요. MRI에서 미디얼 사이드는 약간 포칼하게 이 카틀리지 디펙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만, 라테럴 사이드가 많이 좁아져 있고요.
라테랄 메니스커스가 디제너레이션이 있으면서 익스트로전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테랄 조인트 스페이스가 많이 좁아져 있고요. 이건 미디얼 컴파트먼트죠. 약간 딤플링이 있는 것처럼 카틀리 디펙트가 있고, 이건 라테랄 컴파트먼트인데 메니스커스가 디제너레이션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한테 지금까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 또는 악셀러레이션 하는 심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 환자의 constitutional 리스크 팩터하고 또 acquired 리스크 팩터하고 OA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심텀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게 되면 이 환자는 약간의 발구스 메럴라이먼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60세고 여자분이시고 메니스커스, 라테랄 메니스커스가 디제너레이션과 함께 익스트로전이 돼 있고요. 이퓨전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지만은 이퓨전 시노바이티스가 있고 페인과 펑션이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문진에서 들으셨겠지만은 이 환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증상들이 훨씬 더 나빠지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해서 저한테 사실은 지금 저한테 오신 지 한 2주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수술을 원하시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메디케이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는 인플라메이션을 컨트롤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인트라아티큘라로 하이로닉 엑시드 인젝션하고 2가지 NSAID를 쓰고 액티비티를 제한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 3주 내지 4주 후에 콜티코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할 예정이고 아날제직스를 추가해서 투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니스커스 디제너레이션에 대해서 혹시 대부리망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윤희를 생각을 해서 서저리를 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을 고려에는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무릎 안에 어떤 아나토미컬한 문제보다도 피지올로지컬한 문제가 훨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이 non-surgical 메소드로 코렉션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스크 팩터를 제거하는 것이 상 중요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엔도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리스크 팩터를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에 의해서 OA가 디벨롭이 되는데 저희가 그런 리스크 팩터를 직접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울러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노타입을 저희가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시노비알 체인지가 있다든지 또는 서브콘드럴 본의 체인지가 있다든지 이피전이 있다든지 카틸리지 제너레이션 또는 페인 머슬 웨이스트, 오베시티 같은 것들이 저희가 이 치료의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피노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진단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디지즈 모디파잉 하는 에이전트나 메소드를 발견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얼리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어드밴스로 가는 거 또 엔드 스테이지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로 가는 것을 딜레이 시키거나 또는 방지하는 것이 저희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에서는 이런 리스크 팩터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치료하는 것이고 프로그레션을 막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arly osteoarthritis는 리제너레이션 포텐셜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저희가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 페인 컨트롤과 펑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퍼레이션을 통한 브리징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카틸리지 디제너레이션이 많이 진행이 돼서 엔드 스테이지가 되면 환자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페인 컨트롤하고 펑션을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연 이때 토탈 조인트나 유니컴파트먼트 아스로플라스티 같은 서저리를 하는 것이 이 환자한테 도움이 될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